안녕하십니까.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양지민입니다. 생생한 시사법률 토크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강렬한 썰을 풀어나갈 새 파트너죠. 형사정책연구원의 승재현 연구위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한겨울 강남역에서 걸어도 오르는데 정말 이 봄바람이 살랑살랑 이제 앞으로 많은 행복한 일 그리고 즐거운 일만 있기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청취자 여러분께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봄바람을 느끼며 함께 시사법률 토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방송이 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또 방송 중에 궁금하신 질문들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소개도 해드리고 답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생법률 토크쇼에서 나눠볼 지금 이야기들을 미리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데일리 탑 이슈에서는요. 윤석열 사퇴, 1년 남은 대선 갈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고요. 그리고 천지인에서는 대리모가 낳은 10남매, 중대재해처벌법, 또 100만 개의 눈, 이 세 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떠들썩한 화제의 중심으로 함께 가보시죠. 정확하고 속 시원한 안 시청자 나와요. 무료 이거 안 법률 나와요. 상담에서부터 시사, 경제, 문화 등 재밌게 알아보는 시사법률 토크쇼까지 절대 놓칠 수 없는 생생한 법 이야기, 생생법률쇼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데일리 탑 이슈 주제는요. 윤석열 사퇴, 1년 남은 대선 갈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오후 2시였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퇴를 했습니다. 이를 두고 정말 많은 말들이 오갔었는데요. 사퇴를 하면서 남긴 말부터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얘기들을 했나요? 사실 뭐 윤석열 총장 이야기를 저희 파트에서는 사실 하기 되게 어려운 이야기 중에 네. 하나예요. 그러니까 오늘 뭐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좀 정확하게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저렇게 안 꼬집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갖고 있는 파트가 좀 있어서 저희들이 정치적 중립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100만 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중에 한두 가지 이야기를 좀 줄여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대신 정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윤석열 총장은 굉장히 세간에 뜨거운 그렇죠. 이슈를 몰고 다녔던 문제인 것이고 사실 이 정권이 이제 문재인 정권이 출연하고 난 다음에 정말 혜성같이 팡 나타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서울중앙지검은 고검이었어요. 고검장급이었는데 그 고검장급을 지검장으로 내리면서 윤석열 총장을 깜짝발탁, 정말 깜짝발탁을 했고 서울중앙지검으로서의 총장, 자,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그 다음 단계 중간에 아무것도 거치지 않고 바로 이제 검찰총장의 역할을 하면서 현 정권 탄생과 더불어 과거에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관련된 그다음에 국정농단과 관련된 사건에서 엄혹하게 그 사람들을 소추하고 지금 이제 유죄 판결을 받아내게 된 굉장히 의로운 검사였는데 또 마침 그 의로운 검사라는 호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에는 전혀 의롭지 않는 검사로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비춰질 수 있는 대목들이 만들어져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많이 이제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국 전 장관의 청문회를 하는 그 시점에서 기소를 하고 또 그 이후에 추미애 장관이 오면서 이제 전 장관이 되었죠. 추미애 전 장관이 오면서 어떻게 보면 1년 동안 오로지 그 두 사람의 불편한 모습들이 국민들을 굉장히 피로하게 만들었고 맞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조금 이제 박범계 현 장관이 오면서 좀 이렇게 수면 밑으로 흘러 들어가는 모습도 보였어요. 뭐 이제 이슈 파이팅이 안 되니까 뭐 그 지지율도 거의 이제 7% 이제 두 자리가 아닌 한 자리대로 내려갔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는 원래 투명망토여야 되는데 시청자 여러분들 머릿속에 혹시 민정수석의 이름이 기억나는 분들이 몇 명 있을까? 혹시 양 변호사님 민정수석 이름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한 두세 분 정도 있는 그렇죠. 것 같아요. 우동글동글이란 그렇죠. 분하고 조동글동글이란 그분 빼고 그 전에 민정수석이 누구였는지는 사실 존재감이 그렇죠. 존재감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민정수석이라는 거는
정말 그림자 같은 사람, 투명인간 같은 사람으로서의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비리, 그 다음에 친인척의 대통령 친인척 비리, 그 다음에 인사검증을 담당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어서 조금 말이 길어지는데 이제 인트로 때문에 조금 길게 말씀을 드리면 신현수 민정수석이 처음으로 검찰 출신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박범계 장관과 신현숙 수석 사이에 케미가 잘 맞추어지고 뭐 사실 신현수 민정수석과 윤석열 그 검찰총장의 기수를 생각하면 한 16기, 17기하고 23기니까 기수 차이도 나고 하지만 나이는 이제 비슷하게 또 맞춰질 수 있는 부분 또 박범계 장관하고 그 다음에 윤석열 총장 같은 23기다 보니까 굉장히 케미가 잘 맞아서 이제 정말 문재인 정부에서 마지막까지 검찰개혁을 완수할 수 있다는 저도 좀 희망을 가졌던 부분이 있는데 갑자기 이제 중수청이라는 그 모습이 들어오게 되고, 이거는 뭐 지금 민주당의 당론도 아닙니다. 그냥 아직 법안이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 과정인데, 하지만 그 법안이 지금까지 법안 통과된 걸 보면 민주당에서 입법을 하면 통과될 수 있는 분명한 그 권한이 있고 권력이 있거든요. 180석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과연 이러한 경우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고 그 고민 중에서 이제 결국 어제 사퇴를 하고 오늘 이제 휴가를 냈는데 아마 대통령께서 수용하셨기 때문에 오늘 내로 아마 사퇴는 완료될 것이고 오늘은 일단 휴가 낸 상황인데요. 조남관 대검찰 차장이 지금 이제 대행으로 하고 있다. 아마 한 달 반, 2달 정도 사이에 대검에서 검찰총장이 새롭게 임명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라고 해야 되겠죠. 사퇴를 하면서 나왔던 여러 가지 이슈들 그리고 그동안 좀 걸어왔던 길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사퇴를 하면서 사실 이게 더 이슈화가 되는 이유는 사실상의 정계 진출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라는 것 때문입니다. 사실 그런 시선들이 좀 대부분인 것 같은데 어떻게 지켜보시나요? 혹시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글쎄요. 과거를 들여다보나요? 그것도 정말 좋은 방법인데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면 돼요. 그런데 그렇죠. 미래를 창조하는 사람은 우리가 아니라 윤 전 총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윤 전 총장이 정치에 갈지 안 갈지는 사실 그 사람의 의중, 그 사람이 그걸 만들어 가는 건데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윤 전 총장이 했던 말을 통해서 조금 미루어 짐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저는 굉장히 두렵거든요. 저희들 같은 법조인이면 기록 보지 않고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는 게 그렇죠. 그거같이 진짜 막 두려움이 없는데 이제 정계 진출에 대해서 많은 정치 패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뭐 정계 진출은 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의 문제이다 이렇게 이제 가는데 제가 윤석열 총장의 이제 사퇴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내가 검찰로서 해야 할 일은 여기까지다. 그렇죠. 그럼 검찰로서 해야 될 일이 여기까지면 앞으로 다른 일을 하여야 한다는 그런 어떤 대꾸 문구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윤석열 총장의 입장에서는 참 이게 너무나 이렇게 반어적인데 저희 양지민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똑같이 민주주의를 사랑해요. 그죠? 민주주의를 지켜야 되는 거고. 그런데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총장은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는 거고 윤석열 총장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의 제도가 잘못되었다. 근데 같은 민주주의를 바라보는 입장이 완전히 이렇게 상반된 다르죠.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부터 윤석열 총장은 이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라 그랬어요. 민주주의도 아니고 앞에 자유민주주의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수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가치의 중심에서 자기가 다음에 그 윤 전 총장이 다음에 해야 될 무슨 일인가 검찰총장으로서 일은 끝났지만 이 그 윤 전 총장이 바라보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법치의 수호를 위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은 사실 민주당에서는 이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법안을 만들면 돼요.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법안을 만들 수 없는 입장이라면 정치적 팬덤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의 여론을 등에 업고 법치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다고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 이건 정말 그냥 정말 소박한 단견이지만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의 문제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정말 조심스러운 추측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윤 전 총장이 사퇴를 하면서도 본인이 남긴 말, 이제
문구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뭔가 좀 암시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라는 좀 생각들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일단은 뭐 추이를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정계 진출을 할 것이다라고 예측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본인 뭐 명확하게 하겠다 안 하겠다 답은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퇴에서 또 눈여겨봐야 하는 점이 바로 초고속 사표 수용인데요.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언론 보도가 좀 많이 나오기도 했어요. 1시간 만에 수용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 사퇴의 변을 윤 전 총장이 이야기하고 박범계 장관이 저도 그걸 문자를 받았는데 신속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모습 네. 그리고 BH 청와대에서 이제 윤석열 총장의 그 사퇴를 받는 게 딱 26자였고 그 대변인이 그 사퇴를 이야기하시고 난 다음에 카메라가 뒤에 말이 있을까봐 이렇게 계속 클로징을 하고 저게 뭐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수용하였습니다. 하고 난 뭔가 있을 것 뭔가 있을 같아가지고 것 수용하였습니다. 계속 이렇게 잡고 있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보 기사를 저도 봤는데 이게 뒤에가 다른 말이 없으니 그러고 그냥 이렇게 끝난 페이드아웃 되는 그런 네. 모습이 보여서 사실 대통령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앞에 단어가 우리입니다. 우리의 윤석열 총장. 네. 그러면 당연히 적극적인 신임의 표시를 했단 말이에요. 신임의 표시를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그 추미애 전 장관과 윤석열 전 총장의 불편한 그 모습이 이제 정제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사실 갑자기 저도 몰랐어요. 저도 특정 언론사하고 그렇게 인터뷰하는 거 저도 단독 인터뷰 나오면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그게 뭐 정인이 사건이 돼도 부담스럽고 사실 그거는 그렇죠. 저희 전문 분야인데 그런 이야기 하는 것도 혹시나 제가 기록 보지 못한 상황에서 이거 실수하지 않을까 싶어서 정정긍긍하는데 현직 총장의 자리에 있으면서 그것도 특정 언론 매체와 굉장히 인터뷰를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적극적인 의사 표시를 했어요. 우리 검찰을 포크레인으로 이렇게 파내는 일이다라는 형태의 말과 내가 직을 걸 수 있으면 한 번도 아니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많은 숫자 그냥 우리가 그냥 뭐 1억도 말할 수 있고 1조도 말할 수 있는데 그냥 제 공무원 파트에서 정말 이렇게 소극적으로 살아왔는 사람들이 100번 이러니까 그거는 거의 무한대의 숫자거든요. 무한대의 숫자인 100번이라도 직을 걸겠다라고 말을 해서 이거 좀 강하게 말씀하시네? 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는 1년에 어떤 순서대로 이제 지방검찰청, 고등검찰청을 순시하는데 마침 그게 또 대구에 가서 사실 그때 뭐 저 기자들이 다 대구까지 가가지고 도대체 이 지역 방문하는데 뭐 앞에 그렇게까지 뻗치기를 하고 있어야 되느냐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왔는데 거기서도 굉장히 적극적인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자성어까지 만들었잖아요. 뭐 검찰 수사를 완전히 박탈하면 뭐 부패 범죄가 완전히 판을 칠 것이다. 그걸 사자성어로 직접 그게 총장이 조언을 했는지 누가 조언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게 총장이 직접 조언을 했으면 굉장히 의미 있는 조언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 결심하셨나? 그러니까 그 당시에 추미애 전 장관이 굉장히 어목하게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한 30년 법조하면서 수사 지휘권이 그렇게 내려가는 적도 없었고 그렇죠. 검찰총장 징계 저희는 검찰 징계법을 바라볼 때 검찰총장 징계는 없었던 모습이고 대법원장 징계도 없는 게 뭐 법원 징계법, 검찰 징계법이었는데 정말 현실적으로 검찰 징계에서 만들어지는 검찰총장의 초유의 징계가 나오는데 거기서도 묵묵히 지키면서 마지막까지 검찰총장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겠다라고 했는 총장이 이제 어제 갑자기 이제 사퇴를 하면서 굉장히 큰 혼란이 이제 지금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과정에서 정말 청와대도 굉장히 불쾌했을 거예요. 뭐 사정 조율이 없었잖아요. 제가 그렇죠. 만약에 오늘 지민 변호사님하고 자고 있는데 제가 아무 소리 안 하고 오늘 패널로 안 나오면 이건 당황스럽죠. 이건 뭐지? 이런 네. 생각이 들 거잖아요. 적어도 오늘 뭐 이런 일이 있으니까 제가 못 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패널을 조금 이렇게 섭외해 주세요. 이런 말 없이 저 오늘부터 그 방송 못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바깥에 계시는 좀 놀라죠. PD님들 다 깜짝 계시는데 놀라죠. 일단 첫 번째 놀라고 두 번째는 괘씸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표현을 우회적으로 그렇게 표현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윤 전 총장의 사퇴를 두고 뭐 정계에서 각양각색의 입장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어떤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지 좀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입장은 좀 어떨까요? 뭐
제가 만약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면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하죠. 이번에 나오고 그렇죠. 있고 지금은 금태섭 전 의원하고 이렇게 1대1을 하셔서 이제 거기서는 제3지대의 단독 후보가 되어 있고 제가 잘 몰라서 정치 이야기는 지금 국민의힘의 오세훈 네. 저 후보자와 이제 1대1 경선을 해야 되는데 안철수 대표의 모습과 제가 오세훈 대표의 모습을 지금까지 지켜보면 중도 확장이 굉장히 넓은 분들이세요. 네. 그래서 이 두 분이 사실 정책의 대결을 한다면 저는 같은 방향이 굉장히 많을 거다. 네. 그러니까 그 두 분이 뭘 갖고 정책에 이야기할까? 똑같은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서민을 존중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를 발전시키고 그 다음에 지금같이 편가른 어떤 그 정치가 아니라 같이 아우르는 정치를 하겠다. 그런 메시지를 계속 날릴 건데 그러면 그 두 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한 토론이 될 거예요. 지민 변호사님과 저하고 죄형법정주의를 얘기하면 똑같은 이야기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죄형법정주의를 놓고 뭔 다른 이야기를 하겠어요. 범죄와 형벌은 법이 정해야 된다. 여기 무슨 다른 이야기? 똑같은 중도 확장을 가지는 사람들의 토론은 지루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 지루할 수밖에 없는 토론에서 뭔가 이슈를 이슈를 리딩하기 위해서는 선점하기 위해서는 지금에 있는 윤석열 총장은 진짜 핫한 인물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국민의힘의 안철수 대표가 이야기했는 그 워딩은 하나하나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좋은 모습의 워딩들이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결정은 정권의 부당함을 직접 국민을 상대로 호소하는 것이다. 윤 총장의 사퇴에 대해서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거는 모든 곳에 민주당은 아닐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는 각을 그렇죠. 세우고 왔기 때문에 네. 지금 국민의 당이 되었건 국민의 힘이 되었건 윤석열 총장이 필요하다라는 점에서는 국민의 당에 있는 안철수 대표는 당연히 윤석열 총장의 사퇴에 대해서 똑같은 시각에서 똑같은 방향에서 같은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낼 것이고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서라도 윤석열 총장이 국민의 힘이 아니라 국민의 당에서 제3지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정계 개편의 모습을 좀 이끌어 나가 주기를 바라지 않을까. 그게 이제 저도 정치를 모르는 일천한 그냥 소박한 사람 입장에서 제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라 할지라도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러브콜을 할 수 있을 만큼 그렇죠. 할 것이고 그 러브콜을 윤석열 전 총장이 받을 수 있도록 아마 모든 인적 자원과 모든 물적 자원을 동원할 거 아니냐. 왜냐하면 두 사람의 지금 그 단일 후보 토론은 그렇게 제가 봤을 땐 재미는 없을 수 있어요. 똑같은 시각에 똑같이 바라보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땅 하나 떼어내서 볼 수 있는 게 윤석열 전 총장이 이건 정말 예입니다. 정말. 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판은 좀 달라질 수 있는 완전히 거니까요. 달라지죠. 그건 국민의힘엔 오세훈 대표의 편이 되겠습니다 하는 것도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뭐 안철수 대표라든가 그 다음에 오세훈 대표 누구 하나의 편가르기가 아니라 그 둘 쪽 모든 후보자는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포커싱을 맞출 것이다. 다만 이제 윤석열 총장의 전 총장의 입장에서는 단일화하기 전에 이거 섣부르다고 발 빠르게라고 할게요. 발 빠르게 움직일까? 이거는 물음표예요. 그렇죠. 제가 윤석열 총장의 오늘 계속 가정을 쓰는데 그래서 제가 정치편을 하기가 싫은데 정치편을 하신 분이 이거 너무 쉽게 이렇다라고 말씀하시던데 저는 제가 만약 윤석열 총장의 참모라면 4월 7일 전까지 움직이지는 않지 않을까. 그러면 최대한 빨리 움직인다 할지라도 3월 18일인가요? 후보 등록 마감일이. 네. 그 전까지는 누구 한 사람의 즉 오세훈 후보 서울시장 후보자와 국민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자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지는 않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아니면 뭐 정말로 큰 정치의 꿈이 있으면 지금 이 순간 서울시장 나올 수도 있죠. 내 서울시장 하겠다. 나 윤석열 서울시장 합니다. 라고 나오고 난 다음에 그 3자 구도에서 자기가 미랄이 돼서 정권을 바꾸고 서울시장을 바꾸는데 나는 헌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그 헌신을 통해서 서울시장을 만들어내면 거기 안에서 또
내년에 있을 대선에 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거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창조하는 것이고 그 창조는 윤석열 전 총장이 할 것이다. 그거는 윤석열 전 총장의 전적인 마음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코멘트들을 많이 내놓은 상황이고요. 뭐 언급이 나오기는 했지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정반대 입장입니다. 일단은 맹비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또 두 인물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좀 살펴보죠. 홍준표 대표와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윤 전 총장에 대해서 또 어떤 말을 했을까요? 홍준표 대표 입장에 제가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홍준표 전 대표의 입장은 잠재적인 대권 후보자이세요. 그렇죠. 당신은 그렇게 생각할 네네,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지금은 국민의힘 안에 들어가 있지 않는 저 무소속 후보지만 언제든지 국민의힘을 문을 열고 그렇죠.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네. 윤석열이라는 그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지금 국민의힘의 원 동글동글, 유 동글동글 네. 더 불안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부딪혀야 되니까. 그런데 홍준표 입장에서도 윤석열이 들어오면 그렇게 막 두 손들어 환영하기는 조금 어렵죠.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그렇죠. 부분이니까 절충을 합니다. 정말 이게 정치의 정말 어떻게 보면 달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어디를 이렇게 아픈 점을 꼭 짚는가 하면 지금 검찰총장으로서 여러 가지의 권력형 비리의 수사의 엄브렐라가 돼줘야 되는데 뒤에서 버팀목이 돼줘야 되는데 그 버팀목에서 자기가 팍 빠져나오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당황스러울 거잖아요. 오늘 바깥에 있는 우리 PD님 여러 번 이야기를 하는데 PD님이 저러고 지키고 있어야 밑에 계시는 분들이 일사불란하게 같이 그 내용에 협조를 하고 동료의식을 맞추어 가는데 갑자기 PD님이 안 계시면 밑에 계시는 분들은 우왕좌왕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한테도 큐사인 누가 줄지도 모르는 상황이면 이게 막 엉망진창 천지분간 안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수사하는 팀들에게 입장에서 검찰총장이 자리를 벗어나는 것은 조금 잘못된 일 아니냐라는 점을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현 작감의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이 나오는 것은 그거는 그러니까 필수적이다. 그 안에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반면 추미애 장관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아니 윤석열 총장하고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니까 윤석열 총장은 굉장히 정치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추미애 전 장관의 입장에서 내가 의도한 대로 윤석열 총장은 지금 움직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의 정치적인 어떤 행보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계획된 정치 행보 중에 하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참 많은 말들이 오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기를 고작 4개월 앞두고 전격적으로 좀 사퇴를 한 이 윤석열 전 총장의 경우에 이렇게 4개월만 사실은 좀 버티면 어떻게 표현하면 좀 버티면 됐는데 갑자기 전격적으로 이렇게 사퇴를 한 계기가 좀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그게 뭘까요? 근데 이제 이야기도 다 우리 추측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그 기자들 다 보면 거죠. 이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 이럴 그렇죠. 것이다, 이럴 것이다지 윤석열 총장은 이렇게 말했다는 건 없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저도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어떻게든지 윤석열 총장의 입장에서는 공직자로서의 위치에서 임기를 마감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박범계 장관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도 했고 네. 또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게 사실 그 청와대 이야기를 조금 드리면 검찰 인사는 민정수석실에서 그냥 스트레이트로 결재를 해요. 그게 라인이 그렇게 잡혀 있는데 뭐 들리는 말로는 오늘 뭐 신현수 전 민정수석도 이제 오늘 어제 그만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서 그러니까 불협화음이 나오니까 지금 장관이 바뀌어도 뭐 옛날 전 추미애 전 장관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내 말은 전혀 들어주지 않았다. 이래 나오니까 여전히 나는 식물총장이구나 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었을 것 같아요. 맨날 같아요. 이런 말 정말 싫어하는데 같아요. 그럼 네.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원래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기소는 검찰이 하고 수사는 경찰이 하는 걸로 이제 76년의 역사가 바뀌었고 네. 또 공수처라는 게 만들어져서
검찰의 고위공직자 범죄는 당연 이첩 25조 2항에 따라서 당연히 공수처로 넘어가는 걸로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검찰 개혁의 토대 시스템은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저는 뭐 6대 중대 범죄가 여전히 검찰에 남아 있으면 사실 중대 범죄 이게 검찰이 갖고 있는 핵심 코어 중에 하나예요. 어제 황운하 의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 6대 범죄가 검찰에 남아 있는 이상 검경 수사권의 개혁은 아직 완수되지 않았다라는 말이 이제 갑자기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처음에 검경 수사권 조정을 했을 때 조 전 장관의 입장에서도 6대 범죄는 조금 지금 검찰에 남겨두자라는 게 그게 일반 스탠스였는데, 네. 갑자기 이제 중대수사청이 만들어지겠다라고 여권에 있는 일부 의원들, 이거는 당론은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네, 어제 네. 황운하 의원도 그 인터뷰에서 당론은 아니고 네. 지금 그 법안이 발의되었고 아직 그 법안이 통과되려면 법사위에서 논의가 돼야 되니까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라고 네. 이야기는 했지만, 지금까지 본 민주당에서 법안 통과시키는 모습은 언제든지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이런 느낌 들었을 거예요. 제가 만약에 우리 법률 방송인데 우리 생생 법률쇼잖아요. 네네. 제가 이 법률 방송에 이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절대로 가정이니까. 이 방송이 없어지는 마지막 패널의 역할을 제가 한다. 그럼 평생 그 이름 남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는 역할의 담당을 누가 했느냐? 역사의 이름에 윤석열 이름 석자는 안 지워질 거라고요. 그러면 지금 내가 이 자리를 지키는 게 맞겠느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자유민주주의를 통해서 법치를 지키기 위해서, 검찰청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법안을 만들 수 없으니 나가서 국민의 팬덤을 갖고 오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다. 즉 중수청이라는 것이 사실상 트리거가 되었다라고 있는 것이고, 저는 사실 이렇게 윤석열 총장이 별의의 순간, 그 별의를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하는데, 스타가 되는 순간도 있지만 어떤 직에서 떠나는 순간도 되는데, 그걸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는 스코어가 있어요. 점수가 받아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쪽에서는 옷 벗을 수 있는 그 스코어가 없었거든요. 사실 추미애 전 장관과 대립각을 막 만들었을 때는 스코어가 빵빵빵빵빵 올라갔는데 이제 없는 거야, 스코어가. 없는데 중수청이 나오니까 사실상 볼넷은 되는 거예요. 안타를 빵 쳐가지고 나가면 멋진데 그게 아니라 삼진 아웃 되는 것보다는 볼넷으로 나가는 게 훨씬 더 모양새가 좋잖아요. 그래서 중수청이라는 걸 지렛대로 걸고 나갔다라는 것과 그럴 것 같아요. 이것도 그럴 것 같아요. 마지막 한 가지는 어떤 건가 하면, 지금 윤석열 방지법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검찰총장이나 주요 공직자에서 바로 정치권으로 나갈 수 없다. 사실 정치권 나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 나가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법안을 만들고 있으니, 그럼 내가 별의의 순간, 떠나는 순간, 저는 별의 순간 스타라는 의미보다 그 직에서 떠나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별의의 순간은 지금이 가장 최적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윤석열 총장은 뭐 정무적 감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최고의 정무적 감각을 지금 타이밍으로 잡았다. 안타 칠 타이밍은 없지만 적어도 볼넷 타이밍은 되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윤 전 총장의 사퇴와 관련해서 많은 정말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고 언론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좀 어떤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상세하게 잘 정리를 해주셨고요. 일단은 검찰개혁으로 인한 그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뭐 이렇게 사실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이거를 딱 박차고 나오는 그 모양새를 맞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다 이제 생각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많은데, 이번 사태와 또 추가적인 또 임명이 있을 텐데 그 임명으로 인해서 갈등이 좀 봉합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나요? 뭐 이게 누구를 앉히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중요하죠. 윤석열 전 총장 안 나가서 분명히 큰 스피커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일 지금 고민하는 거를, 정치권에서 제가 많이 정치를 하는 사람이면 어디를 이렇게 볼 건가 하면 윤석열 총장,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 신현수 민정수석, 이분들이 다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이렇게 등을 돌려서 이렇게 나가는 모습들이 보이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서 가지고 있는 시너지가 분명히 존재를 하고, 여기서는 계속 이렇게 스피커 역할을 할 거예요. 만약에 모인다면. 네. 그러면 안에서 더 이상 이제 검찰에 있어서의 분란이 만들어지지 않으려면 차기 검찰총장과 차기 중앙지검장을 누구로 세워야 할 것이냐에 문제가 있는데, 만약에 너무나 자기 편을 세우면, 특히 지금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으로 23기니까 기수 차이는 없으니까 그건 가능해요. 충분히 가능한데 그렇게 되었을 때 검찰총장은 모든 검찰의 최고의 지위에서 많은 사람의 장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존경받아야 되고 나의 영이 서야 되는데 지금 서울중앙에서도 영이 서지 않는 부분들 분명히 1, 2, 3, 4 차장들이 약간의 불편한 마음을 드러냈다라고 저는 분명히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그 다음에 각 부장들조차도 좀 불편한 마음을 드러냈다고 본다면 과연 검찰총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 그리고 뭐 오늘 언론에서는 한동수 감찰부장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과연 검찰총장이란 자리를 검찰직이 아닌 다른 직에 계시는 사람을 모시고 와서 영이 설 수 있겠느냐. 자칫 영이 서지 않으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떠나갈 수 있고 밑에 있는 사람이 언제든지 이렇게 아지테이션이라 그래서 저항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누구를 세우느냐가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탁월한 선택이 있어야 된다. 단지 똑똑하고 자기 편이라는 생각으로 그 자리에 올리는 게 아니라 지금의 문재인 정권 1년을 잘 마무리하고 다시금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는 그래서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사람을 세운다면 뭐 충분히 이런 갈등은 봉합되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 편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세운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정말 죄송하지만 정권의 재창출도 만들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또한 그 사람이 영이 서지 않아서 계속적인 검난에 그러니까 검찰의 어떤 난이 만들어져서 국민들은 끊임없이 여기에 대해서 피로감을 느끼게 된다면 과연 앞으로 남은 그 1년 동안 어떻게 국민들에게 이 부분을 설명할지는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남아져 있는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을 누구로 어떻게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잘 선임을 해서 국민들에게 더 이상 피로감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질문 드리면 위원님 굉장히 곤란해하실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으니까요. 윤 전 총장이 과연 이 대선 출마할 거라고 보시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제도권에서 바깥으로 나갔어요. 바깥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하고자 도모를 한다면 어떤 제한을 둔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어떤 종교 이야기를 좀 죄송한데 내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내 끝은 창대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나의 능력을 옥딱 쬐버리면 내가 만약에 갖고 있는 게 여기까지다 하면 거기까지 절대로 못 미치거든요. 내가 이만큼 높다고 생각해야 이만큼 갈 수 있는 게 우리 그렇죠. 맨날 그러잖아요. 목표는 사실 수석해야지 이렇게 했다 수석 못해야 합격이라도 할 건지잖아요. 내가 제일 마지막에 내 꼰덩으로 우리 경상도 말로 맨날 꼰덩 이래가 299등 뭐 이러면 안 되죠. 그냥 나는 세상에 개벽해도 세상에 단 한 명이 이 시험 붙어도 내가 붙는다. 나는 처음처럼 당당하게 나 이 시험 붙을 수 있는 자신감 있다. 그리고 내가 붙었다면 나는 검찰총장 간다. 나는 대법원장 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이 움직이는 거지 처음부터 제약을 두는 거는 아닌 듯해서 윤 전 총장이 지금까지 뚝심을 보였고 정치판으로 나가겠다고 한다면 여기부터는 자기의 의지와는 관계없어요. 그렇죠.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부스트를 해서 이 사람을 밀어낼 것이냐 이 사람을 올려낼 것이냐의 문제인데 스스로의 판단도 그렇지만 주위 분들의 생각들은 분명히 대선판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사실상 윤석열 전 총장보다 더 높은 지지율을 받은 사람이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더더욱 대선 반열에 자의 반 타의 반 그게 이름이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 역시 앞으로 윤석열 총장이 얼마만큼 탁월하고 현명하게 정치권에서 그 자기의 역량을 드러낼 것이냐. 사실 굉장히 이슈되었던 A라는 분도 몇 가지 실수 때문에 진짜 갑자기 수면으로 확 떨어지는 경우. 어떻게 될지 모르죠. 예. 참. 그러니까 정말 국민의 시각에서 국민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민들이 타고 있는 9호선 한 번도 못 타보셨을 것 같은데 정말 정치를 하고 싶다면 아침에 9호선 한번 타보시고 그리고 광역버스 서서 한번 출근해 보시고 지금 뭐 모든 후보자들이 뭐 스마트 시티 이런 이야기 하는데 4차 산업혁명과 정말 우리 노동자들이 자리를 뺏기지 않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어떤 이론을 그 탁월한 정치력을 만들어낸다면 국민들은 지지할 것이고 그게 아니라 그냥 허울 좋은 유토피아적 이상향, 국민들에게 전혀 울림 없는 이야기를 한다면 그냥 법조인으로서의 한계가 결국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실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은 윤 전 총장 본인은 참 대선 출마에 대해서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좀 어떻게 될지 저희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데일리 탑 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따끈따끈한 이슈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고 속 시원한 시청자 무료 법률 상담에서부터 시사, 경제, 문화 등 재밌게 알아보는 시사법률 토크쇼까지 절대 놓칠 수 없는 생생한 법 이야기, 생생법률쇼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시사토론 천재인으로 가보겠습니다. 해외 이슈를 전하는 첫 번째 이야기는 대리모가 낳은 10남매이라는 주제입니다. 유럽의 한 연안 국가인 조지아 아자르 자치공화국에서 1년 동안 10명의 아이를 얻은 이 부부가 굉장히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바로 대리모 덕분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갑자기 아까 뭐 윤석열 총장 이야기하다 갑자기 대리모 하니까 너무 주제가 너무 다 다른 주제죠. 이게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그 대리모의 그 역할이 1년에서 10명의 아이가 아니라 그 10명의 대리모. 그러니까요. 를 이렇게 선정을 해서 10명의 아이가 같은 연령대, 1개월이 안 됐는 연령대의 아이가 이렇게 10명이 그렇죠. 있으니 이게 이상하죠. 그냥 보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사회적 규범 범위 내에서 있는 일이 아니라 사회적 규범 바깥에 열 쌍둥이가 사실상 이란성 열 쌍둥이가 존재를 하는 네.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과 세계 사회 해외에서 이슈가 됐는데요. 그 이슈됐는 대리모 이야기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1년 동안 10명의 아이의 부모가 됐다니. 근데 이 뉴스가 굉장히 화제가 되다 보니까 또 중국에서 인기 배우였던 이 정샹이 대리모를 또 통해서 아이를 얻었다. 대리모 사건이라는 게 굉장히 또 덩달아 이슈가 됐었는데 어떤 일이었나요? 사실 이게 저도 대리모를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불편해요. 이걸 과연 적법하다고 봐야 될지 아니면 이게 위법하다고 봐야 될지 정말 아이가 간절히 원하는 입장에서는 대리모가 필요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죠. 또 대리모의 이 부분을 열어놓으면 상업적으로 대리모를 이용할 수도 있고 또 그렇죠. 반면에 뭐 지민 변호사님도 이렇게 양지민 변호사님도 아이를 낳아봐서 아시겠지만 내 몸에 아이가 10개월 동안 있었으면 이건 내 아이 애착이 형성이 되죠. 형성이 되거든요. 분명히 그 뱃속에서 아이가 태동도 하고 아이가 모습도 뭐 사실 한 9개월, 한 8개월 되면 어느 정도의 마음의 커뮤니케이션이 아기하고 그렇죠. 이렇게 충분히 공감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가 놓고 난 다음에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그런 있고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아이 대리모를 불법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데 네. 중국에서 가장 인기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정황 발음도 이렇게 중국어라서 제가 성조가 없어가지고 제가 맨날 경상도 성조라 가지고 중국어를 못 배우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워먼시 펑요 뭐 이러면 저는 안 돼가지고 그게 아니야 성조가 달라 막 그러는데 저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게 잘 안 되는데 정샹이라는 사람이 이제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 대리모를 했고 그 대리모에게 낙태까지 종용했다. 그러니까 불법적인 대리모를 했고 그 대리모 출산 혹은 대리모에게 이건 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낙태를 전용했다는 것은 분명히 성별 감식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별이 아니었기 때문에 또 참 이게 낙태라는 게 이것도 종교적인 문제라서 제가 긍정하고 뭐 부정하는 이야기도 여기서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낙태까지 종용했다라고 하니 이제 발칵 뒤집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사람이 지금은 가장 추락하는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중국은 현재 대리모가 이제 불법인데 미국에서 편법을 사용해서 이렇게 좀 대리모 이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그 대리모 시장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사실 뭐 중국은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까 네. 또 뭐 산화 제한 문제도 또 존재를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사람이 많다 보면 분명히 불임이라는 게 존재를 할 것이고 그 불임이 있다면 이제 아이에 대한 특히 동양적 사고 방식에서 대를 잇는다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저는 참 좀 이렇게 너무 유교적인 생각이 아닌가 싶기는 한데 네. 우리나라도 여전히
어머니의 성보다는 아버지의 성을 따라야 되는 그런 부분들, 그건 분명히 좀 고쳐주세요. 뭐 어머니, 아버지 둘 중에 누구 성을 따르든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네.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가부장적인 어떤 그 생활 패턴을 조금 바꿔야 되는데 그게 안 바뀌고 있으니까 이제 해외 원정. 을 하는 거죠. 중국 내에서 하면 이제 안 되니까 그래서 대리모가 합법화되어 있는 다른 나라에 가서 하는데 그 대리모의 기본적인 비용이 50만 위안, 한 8,5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니까 언제나 우리가 그 아담 스미스의 그 보이지 않는, 케인즈의 보이지 않는 손을 이야기를 하면 공급이 있으면 수요가 있잖아요. 그냥 네. 스프라이 커버가 있으면 디맨드 커버가 있듯이 그 중에서 분명히 8,500만 원이라는 굉장히 큰 돈이 있다면 대리모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고 그 대리모 시장이 커지면 결국 거기에 대해서 수요자가 나오면 나올수록 공급자는 그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대리모 시장이 굉장히 불법적으로 성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대리모 시장이 이제 불법임에도 굉장히 좀 성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좀 어떨까요? 사실 우리나라의 입장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일도 양당으로 탁 찍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상업적 대리모는 허용 안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렇죠. 하는데 과연 정말로 대리모를 통해서 아이를 놓는 그 계약 자체가 공서 양속에 반할 거냐 반하지 않을 거냐는 그건 다시 한번 문제예요. 예, 어려운 문제라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허용을 할 거냐 반대를 할 거냐에 대한 문제에서 제가 특정 어떤 공중파 탐사 프로그램에서도 이 문제를 조금 많이 좀 다루었었는데요.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컨센서스, 그러니까 합의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상업적 대리모 분명히 불법이니까요. 절대로 대리모 시장에서 돈을 주고 대리모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부분은 반드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단은 상업적인 그 대리모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라는 점까지 살펴보면서 저희는 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노동자들이 안타까운 재해 사고를 당하게 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굉장히 좀 관심이 뜨거운 것 같아요.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이것도 제가 참 고민하고 생각했던 아까 대리모는 좀 편했는데 여기서부터 또 제가 불편해지기 시작하는데 저는 사람의 생명은 어떠한 가치와 어떠한 이념보다 소중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이 쉽게 뺏기는 모습은 분명히 막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상 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기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하고 네. 이런 어떤 억울한 죽음이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점도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소신 중에 하나인데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지면서 이게 사실 무과실 책임 비슷하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네. 또한 그런 어떤 산업재해를 통해서 하나의 어떤 그 억울한 죽음이 있을 때 또 기업 자체가 형해화될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의 중대재해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노동자, 그 근로자의 생명은 반드시 보호해야 된다. 그거는 탑 프리얼리티 넘버원이다. 최고의 선한 목적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과연 형벌만 올리는 게 맞겠느냐. 형벌의 과잉이, 형벌의 과다처벌이 과연 그 노동자의 삶을 지켜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형벌이 아니라 다른 방법은 없을까? 그럼 다른 방법을 통해서 기업도 상생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한 접점을 1년 동안 우리는 반드시 찾아야 한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도 뒤로 밀리서는 안 되고 다만 그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기업이 형해화돼서도 안 되고 그 사이에 분명히 접점을 찾아서 그 노동자의 생명은 보호하되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기업도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접점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참 기업 측에서는 부담스럽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기업 측에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실제로 이제 들어가 있을까요? 아까 제가 처벌 규정을 좀 말씀드렸잖아요. 네. 처벌 규정에 말씀드리면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이하의 벌금을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네. 1년 이상의 징역이라고 본다면 1년 이상이니까 10년으로 30년으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네. 30년에 이거 있으면 분명히 경합돼요. 그렇잖아요. 다른 어떤 기타 등등의 범죄가 있으면 네. 여기 경합 과정 빵 하면 45년까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그 노동자를 직접 사망에 이르게 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대한 선량한 주의 의무를 위반했는 기업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업주에게 이렇게 징역형을 부과하면 네. 만약에 제가 사업주예요. 이게 5인 이상은 다 적용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저희 밑에 계시는 분이 정말로 그런 일이 절대로 없어야 되는데 제가 주의 의무 아니면 감독 의무를 해태하는 과정에서 사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한테 45년. 네. 그럼 제 나이 90이거든요. 그러면 기업을 누가 이끌 거냐라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이게 우리가 위하적 기능이라고 급주기 기능은 분명히 돼요. 급주기 기능은 되는데 과실이라는 게 겁을 줘서 되겠냐 이 말이에요. 과실은 이게 고의범은 너 하지 마. 너 하면 너 죽어. 이러면 안 하면 돼요. 이건 내가 고의가 있으니까. 근데 과실은 그 결과에 대한 회피 의무와 결과 발생에 대한 주의 의무란 말이에요. 네. 흔히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얼마만큼 주의를 기울일 것이냐 이 문제. 이라면 그 주의를 기울이도록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럼 노동자의 생명이 얼마만큼 중요하고 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겹겹의 제도적 시스템을 쌓아 올라가는 게 맞지. 야 사업주 너 무조건 그 사업주에 있는 노동자나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너 45년이야 라고 말하는 것. 그게 과연 그 우리 근로자, 우리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게 맞냐. 그거보다는 그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생명과 실질적인 재산을 지켜주기 위한 겹겹의 사회적 안전망을 차곡차곡 쌓아 올라가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의 형벌로 노동자의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어떤 형벌 이외에 그 노동자가 정말 그 사업장에서 안전하게 자기 생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이게 어려운 문제 같아요. 일단 법이 만들어진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제 공감을 하고 일단 잘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모든 사실 다른 입장들이 있다 보니까 그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와 그리고 누구에게 좀 적용을 할지 그 직군에 대해서도 지금 굉장히 좀 이야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논란이 있을까요? 아까 제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아마 학교에 관련된 의원들이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학교에서 아이들은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 이 또한 당위적인 거예요. 제가 이 법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한다고 학교에서 아이들이 사망하는 걸 제가 용납한다.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네. 절대로 아닌데 학교 안에서 만약에 아이들이 실수로 아이들이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그 학교의 교장이나 아니면 관련자들에게 아까 똑같은 형벌을 과한다면 사실상 관리할 수 있는 아이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그 아이들이 굉장히 에너제틱하면 에너제틱할수록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네. 이 또한 똑같아요. 학교의 안전장치를 어떻게 할 거냐에 고민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도 그런 거 고민 없이 형벌로 가다 보니까 이런 직군에 대해서 과연 적용하는 게 맞느냐? 네. 저는 적용해야 된다. 그래서 그 적용을 통해서 안전망을 만들어가되 형벌 올리는 건 막아야 되지만 적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그 학교 쪽에서 학교와 관계되는 층에서 좀 그 법안의 적용 범위를 조금 수정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은 학교장은 중대재해법에서 좀 제외가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시행까지는 1년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법의 시행과 함께 우리가 풀어가야 될 숙제들이 있다면 좀 뭐가 있을까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벌 강화는 뭐 필요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네. 워낙 솜방망이 처벌이었으니까 그렇죠. 그 처벌 이외에 우리가 원청 하청의 개념이 진짜 복잡해요. 네, 그러니까 정말로 이렇게 입법을 하시는 분들이 그 노동 시장을 직접 좀 보셔야 돼요. 그냥 이게 피해자가 사망했으니까 그냥 형벌 올리자 이게 아니라 그 하청과 원청의 관계 그리고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부작용 그리고 그 사이들의 책임의 회피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그 각 단계마다 원인을 제공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에게 그 과정에서 어떻게 노동자를 보호할 것이냐에 관한 기본적인 안정망을 만들어가는 게 훨씬 더 필요하다. 그래서 반드시 법을 만드시는 분들이 그 노동 현장에 필요한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하고 노동 현장의 현실을 조금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아니면 뭐 다치게 되는 경우에 처벌을 굉장히 좀 강하게 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 중대재해처벌법. 결국 모든 사람들의 입장을 잘 수렴을 해야 될 텐데 참 어려운 문제죠. 어떻게 될지 저희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생생법률쇼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함께 해주신 승재현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데일리송 공개를 하겠습니다. 노라조의 사이다를 설정해 봤는데요. 오늘 하루도 사이다처럼 또 속 시원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결 노른자 닭다리 없는 가슴살 답답하고 목이 메이고 물 한 잔 없는 사하가 맥혀 목이 꽉 맥혀 맥혀